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괴 비행체가 군사분계선을 넘나들었다고 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북한 소식은 모두 부정적인 뉴스였습니다. 세계 유일 분단 국가가 통일되어야 한다는 생각 그 자체가 과거보다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제 각자 체제 유지하며 이 상태를 그냥 유지해야 한다 하는 말들도 많이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파리, 북경, 서울 물리적으로 다 같은 땅 위에 있죠. 서울에서 파리까지 운전해 가는 게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서는 그 땅은 끊어져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땅이 끊어진 덕분에 우리 머릿속에서 세계는 우리와 떨어져 있고 세계는 저 멀리 바깥에 있죠. 그렇게 나와 세계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리적 조건은 정신을 한계 있습니다. 태평양 섬 원주민들이 처음 보는 백인을 신으로밖에 여길 수 없었던 건 그들의 평균 지능이 다른 지역보다 더 떨어져서가 아니죠.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평양, 북경, 모스크바 지나 파리까지 그 상상의 단절이 없어져야 한다. 중고생들이 여름방학이면 이 대륙의 땅끝까지 횡단하는 꿈을 꿀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물리적으로 세계와 연결되는 것이 우리의 변방의식을 덜치고 세계인으로 보편의식을 갖는 출발점일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통일이 가져다 가장 큰 보상이라고 믿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런 상상까지 품어주길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추도사를 통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을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노무현 정부를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추도식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상적이었다고 하는 대목 저희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8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렇게 변함없이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해주셔서 뭐라고 감사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선 때 했던 약속, 오늘 이 추도식에 대통령으로 참석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당신이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임기 동안 대통령님을 가슴에만 간직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현직 대통령으로 추도식 참석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네, 그렇죠. 앞으로 4년 동안은 참석을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 성공하고 다시 오겠다고. 거의 5년입니다. 며칠 안 지났기 때문에 4년이 아니고 아직. 죄송합니다. 제 손가시야. 예. 이것보다 비장한 방식으로 다짐이 있을 수 있나. 예. 대통령으로는 이제 안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예. 그렇죠. 이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사람들 많았고요. 근데 더 큰 화제는 대통령의 추도식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하고 감정적으로 이제 울컥한다는 분도 많았지만 제가 보기에 어제 하이라이트는 노건호 씨였습니다. 네, 헤어스타일이 화제였습니다. 네. 유가족 대표에서 감사 인사말 전하려고 단상에 올랐는데 새로운 헤어스타일 보였습니다. 네. 헤어스타일은 아니죠. 헤어가 있어야 스타일이 나오는 거죠. 그것도 스타일이 일종의 헤어 없는 스타일인데. 일부러 했다고 합니다. 네. 탈모 때문에 그랬다고. 네. 네, 정치적인 의사표시나 사회 불만이 있는 건 아니고 최근에 좀 심하게 탈모 현상이 일어나서 그렇게 스타일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선 기간에 이제
아버지 이름이 계속 등장하고, 그리고, 모욕적인 방식으로 이용당하고, 거기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죠. 거기다 단 한마디도 반박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원형털모가 있어서 아예 밀었다고. 여기, 이제 이 이야기를 근데 이 공식선상에서 했어요. 직접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일을 제가 겪으면서 참, 전국의 탈모인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동변상련의 정을 전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미 다시 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탈모인들에게 이제 위로를 일단 보내고 나도 동병상련을 겪었다. 연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하지만 난 다시 난다. 네. 메롱이죠, 메롱. 위로와 메롱. 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역대 최대 인원이 모였고 엄청 많이 모였더라고요, 실제로. 아버지 친구가 약속한 대로 대통령이 돼서 처음 참석하고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참석한다고 하는 대단히 비장한 자리예요, 사실. 네, 현직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 전국 생중계 되고 있고. 여기서 탈모 유머를 던진 겁니다. 저는 이게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이국적이다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의미냐면 영미권에서는 원래 장례식에서 혹은 추도식에서 굉장히 재밌는 유머를 던지고 그게 오히려 고인에 대한 애정 이런 걸 받아들여지는 문화가 있죠. 우리는 없어요, 그런 게. 우리는 추도식은 엄숙하고 경건하고 단정해야지 이렇게 자기 머리 가지고 유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애초. 만약에 노건호 씨가 아닌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평생 먹으려고 하루에 다 먹었단 말이죠. 배부르게 먹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리고 다시는 그런 자리에 못 올라간다고 봐야죠. 근데 어쨌든 말머리를 그런 자리에서 탈모 이야기로 하겠다는 자체가 너무 흔치 않아서 이국적이다. 다른 나라가 별로 안 떠올라갔어요. 네, 여유도 좀 생긴 것 같고요. 과거 때를 비교해 보면요. 과거 이 발언이 한번 화제가 됐던 건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왔을 때 그 NLL 가지고 근데 이걸 또 비꼬 와서 반어적으로 대인의 풍모라고. 네, 진정 대인배 풍모하고 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네, 굉장히 이제 기본적으로 풍자적 화법을 구사할 줄 아는 그렇게 표현했었어요. 근데 여하간 이제 이런 자리에서 탈모 유머를 썼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는 뭐 누구한테 덕볼 생각도 없고 눈치 볼 생각도 없고 그런 배짱이나 감각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이럴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고려할 게 많잖아요. 눈치 볼 것도 많고 지킬 것도 너무 많고 이러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그래서 이런 장면이 잘 안 나오는 거라서 저는 이국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국적이고 이런 거는 이제 저 같은 근본이 없는 뜬금없는 고백을 이렇게 잡놈 이런 사람 좀 돼야지 이렇게 막 던지면서 사는 거거든요. 뭐 어때? 이러면서 웃기는 게 좋은 거잖아라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같은 과인 것 같아서 반갑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묘한 지점에 닮았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 자리와 상관없이 자기 유머를 막 던져가지고 대통령 시절에 그까지 공격 많이 받았었죠. 예. 노건호 씨가 뭐 절대 정치를 하지 않을 것 같지만 해도 걸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혼자 정치를 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저 혼자 그런 생각했다는 거죠. 혼자서 하여튼 즐거웠습니다. 예. 이런 거죠. 친노와 탈모의 만남? 다음 뉴스 추천해 주십시오. 네, 다시 난다고 합니다. 본인 말로는요. 두고 봐야 알죠. 네. 네, 어제 대비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 들어섰습니다. 수의 대신에 남색 정장에 검은색 구두를 신었고요. 가슴 왼편에는 수번 503번이 적힌 동그란 플라스틱 배지를 달았습니다. 수번 위에는 나대 불트라고 쓰여 있었는데 나는 이번 사건 공범들을 표시하는 말이고 대는 대기업 뇌물, 불은 블랙리스트, 치는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등 이번 사건과 관련돼 있는 글자들을 압축한 뜻이라고 합니다. 혐의를 정한 거군요. 네. 이게 어디다 한번 얘기했지만 참 대단한 의원이자 의원이라고. 만약에 그러니까 같은 날 오전에 오후에 뭐 추도식과 최초의 공판 전직 대통령 또
그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바로 취임한 대통령 이렇게 엇갈리는 거는 영화를 이렇게 같은 날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만들면 우연의 남발이라고 욕먹어요. 영화를 이렇게 만들면.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도 쉽지 않은 일인데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수갑을 드러낸 장면이었어요. 네, 출석할 때 그렇게 원래 했죠. 마음이 잘 안 드러나는 표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수갑을 통해 마음을 드러내는구나. 왜냐면은 이거 가리게 해주거든요. 네, 통상 이제까지 가리고 나왔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네. 사건 관련자들은요. 호송관들이 이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과거에는 무조건 다 드러내야 되는데 요즘은 다 가리게 해줘요. 물어도 보고 가리겠냐고. 굳이 안 가리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른 김기춘, 조윤선 이런 분들은 다 가리고 나왔잖아요. 여러 가지 네, 방식으로.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수건을 감든 뭐 이렇게 가리는 게 용도 있다고 해요. 조윤선 전 장관은 제 기억으로 옷으로 이렇게 옷으로, 예. 갈았던 거. 코트 같은 자켓으로요. 그렇게 해줘요.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 그걸 굳이 안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모든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잖아요. 하나부터 끝까지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니까 본인 의식 속에서 나는 죄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부당하게 핍박받고 있다. 자, 이 수갑을 봐라.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고 그걸 수갑을 통해 드러낸 것 같아요. 예. 봐라, 내가 이렇게 수갑까지 찼다. 넌 죄 없는데. 그런 마음인가 아닌가, 여전히. 수갑을 통해서, 수갑을 일부러 드러냈네. 네, 선택한 거죠. 그 네. 모습을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거든요. 자. 최순실 씨는 바로 옆에 앉아있었고, 법정에서. 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순실 씨가 자기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40년 동안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나오게 한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에서는 모든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또 한 사람의 인상적인 분이 유영하 변호사였어요.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인이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말들을 했습니다. 아직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제 혐의들을 어떻게, 대처나가고 논지를 어떻게 세웠는지를 볼 수 있는 말들을 여러 가지 했잖아요. 저는 유영하 변호사 조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도움이 정말 되는 건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게, 오랜 기간 훌륭한 변호사의 조력을 제가 오래 받아봤지 않습니까? 훌륭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오랜 기간 받아본 사람으로서 이 유영하 변호사의 조력에 대해서 이 워딩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게, 예를 들어서요. 미르 K 재단을 플레이그라운드와 WK 용역 수수 때문에 만들었다. 네. 거기서 글로 돈을 빼내려고 만들었다. 라는 인식이 있고 혐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주장이에요, 여기서부터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돈을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모두 소진할 수 없다. 근데 그 말은 그래서 5년 안에 소진할 수 없는데, 그러므로 뇌물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어진 논지 같은데, 아니, 누가 미르 K 재단 재산을 임기 내에 소진하려고 했다고 몰아친 적이 없잖아요, 일단. 네, 현지 주머니에 들어온 돈 한 푼도 없다. 그 논리죠. 네. 그러니까 미르 K 재단을 만든 게 임기 2년 남겨놓고니까 5년 내에 소진될 수 없다는 건 사실관계도 맞지 않지만, 이렇게 임기 내에 다 소진하려고 했지. 이런 공격을 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주장하지 않은 혐의를 스스로 씌운 다음에 스스로 벗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일단 이게. 아무도 그런 주장 안 했는데. 다른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임기 중에 다 못 쓴다는 게 뇌물이 아니라는 무슨 반증이 안 되는 거거든요. 뇌물을 받아서 다 못 쓰면 뇌물이 안 된다는 법리가 있나요? 저는 이 논리가 너무 이상하고, 저같이 법을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대통령이 문제 있는 단체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고 해서, 한마디 했다고 하는 것까지는 부인 못하는 거죠. 블랙리스트 1년의 과정 전부를 책임을 묻는 거는 뭐라고 비유했냐면, 살인범을 낳은 어머니에게 살인죄를 묻는 거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식을 낳았을 뿐인데 그 자식이 나중에 살인범이 됐다고 해서 어머니한테 살인죄를 물을 수 있냐. 본인은 무릎을 친 비유인 것 같은데, 저는
이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서 아마 살인범은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또는 뭐 문체부들의 실무자들을 이야기하는 조윤선 것 같습니다. 장관이나 이런 그런 부하 직원을 의미하는 것 같죠. 예. 그리고 자신은 뭐 그냥 대통령으로서 문제 있다고 한번 지적했을 뿐인 어머니 이 정도로 비유한 것 같은데 일단 비유가 아주 안 좋아요. 이 비유 자체가 아주 나쁜 상상을 하게 하는 나쁜 비유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유를 들면 뭐 무슨 생각이 바로 드냐면 살인범을 낳기만 한 게 아니라 살인하라고 교사까지 한 엄마니까 더 나쁘게 상상이 되거든요. 네, 지시했다고 사실상 인정한 거죠. 문제단체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네. 말이 지시지 그러면 뭐 편하게 농담했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 비유도 안 좋고 논리 전개도 훌륭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본 당사자로서 오랫동안 변호사의 조력을 듣고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논지가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거든요. 훌륭한 변호사들하고 같이 재판을 받다 보면 근데 제가 생각해도 구멍이 많은 논지여서 이분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한테는. 자, 다음 뉴스는요. 어제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청와대가 세월호 재조사를 위해서 제2기 특별조사위 꾸리겠다라는 조선일보 아침 보도가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세월호 2기 특조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긴 어렵다고 봐서 대통령 업무 지시로 바로 설치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특조위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입법을 통해서는 통과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시간도 걸리고 조선일보는 참 세월호 재조사하는 데 관심이 많아요. 이거 하지 말라고 계속 주장하고 특히나 관심이 많은데 이게 대통령의 의지를 그만큼 보여주는 거죠. 네, 지난 시간 동안 세월호에 세금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면서도 그렇고 세월호를 재조사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굴어요. 조선일보는.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여하간 대통령 직속기구로 특조위를 둔다는 거는 그 정도의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미룰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감사원이 청와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지시를 발표했는데 당장 감사에 착수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요.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법과 규정에 감사 착수 요건이 정해져 있는 만큼 공식적인 절차를 기다려봐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런 요청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직권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이 부정적 입장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감사원장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어제 저희 인터뷰를 통해서도 잠깐 문제 제기됐었는데 핵심적인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해야 할 핵심적인 요직에 실제로 지난 10년간 4대강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서 4대강 업무를 진행시킨 관료들이 그 자리에 가 있다. 감사의 대상이 될 사람이 감사를 할 자리에 가 있어서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10년 동안 이 4대강 관련 일을 지켜본 전문가의 이야기란 말이죠.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죠. 예. 그리고 감사원 내에도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감사원 자체도 거꾸로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지난 감사를 3번이나 걸쳐서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요청하지 않아도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하는데도 안 하겠다는 거죠, 지금.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아직은 바뀐 건 대통령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주요 장관들도 아직 결정도 안 됐고요. 오늘 청문회 하는 거죠? 예. 네, 오늘 내일 있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네.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자, 근데 끝까지 안 한다고 버틸 수는 없을 테니까, 당연히. 네, 그냥 지금 뭉개고는 있는 건데 버티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총리 인준 얘기 나오겠죠? 네, 총리 인준 있습니다. 오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인사청문위원들이 이낙연 후보자가 청문회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청문회 일정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자진 사퇴 촉구하고. 보이콧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원래 이제 정권 출범 초기에 가장 먼저 정권을 흔드는 방식이, 강요들,
예, 구성할 때 이런 청문회 때 한두 명 낙마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선 패배 후유증도 좀 달래고 힘이 빠진 지지자들도 좀 결속시키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고. 근데 이번에는 그게 좀 제가 보기엔 어렵다고 보니까 보이콧 얘기하지만 청문위원이 총 13명인데 자유한국당이 5명밖에 안 되거든요. 전원 다 보이콧해도 청문회는 그냥 정상적으로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을 막 해야 되는데 상대 정당 혹은 이 후보에 대해서. 근데 이런 공격을 할 자리에 아무도 참석을 안 하면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보이콧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보이콧 한다는 말을 하는 거죠. 네, 물론 표결 절차도 남아있긴 한데요. 이 과반 출석의 과반 표결이기 때문에 네. 현재 국회 지형상 그렇게 어렵진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은 여하간 청문회 참여해서 따지겠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하는 게 정치적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자기들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입지가 굉장히 좁아진 상태다. 자유한국당이. 청문회에 관한하는. 자, 제목 정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세월호에서 새로운 완전한 유해 발견됐다고 했는데 일반인으로 추정되는 이영숙 씨라고 어제 JTBC가 보도했습니다. 네, 계속 이 뉴스는 저희가 단신으로 전해드리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 직속기구로 특조위도 나온다고 하고 저희도 좀 이 지금까지 나온 유해들 관련해서 좀 모아서 한 번에 따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혜훈의 나라 걱정. 자, 뺑뺑뺑 돌아서 이제 나라 걱정을 할 시간 여유가 생긴. 당도 걱정했다가 본인 스스로 걱정했다가 후보 걱정했다가 그죠? 이제 나라 걱정할 여유가 조금 생기셨죠, 당에도. 아, 그럼요. 예. 바른정당의 분위기가 뭐랄까요? 마치 대선 반쯤 이긴 당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대선에서 하여튼 국민들께서 저희들한테 과분하게 사랑과 신뢰를 주셨다. 이게 저희들 생각이에요. 예, 민주당이 분위기 좋은 게 너무 당연히 거기 제껴놓고 보자면 다른 모든 정당 중에 바른정당에서 제일 긍정적인 뉴스. 가 많습니다. 예. 예. 으쌰으쌰 한다는 분위기. 예. 그리고 뭐 당이 막 젊어지려고 노력한다는 분위기. 예. 다른 당은 막 지금 싸우고 난리 났는데 그렇죠. 저희 당만 이렇게 일치단결해서 정말 잘해보자. 국민들이 주신 사랑을 우리가 어쨌든 갚아보자. 뭐 이거니까. 이게 이제 그래봐야 사위였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꼴찌할 거라고 생각하다가 막판에 대역전이죠, 사실. 대역전이 맞습니다. 네. 예. 이거 1% 2% 득표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수준의 고민을 하다가 대역전이라고 볼 수 있죠. 며칠 만에. 예, 단 며칠 만에. 네. 그러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졌고 잘한다는 응원도 생기고 네. 당신들이 합리적인 보수로 성장해줘야 되는 기대도 있고 뭐 젊은 층도 막 호응도 있고 신날 요소가 많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더 감사한 것은 선거 끝나고 나서 다들 막 아쉬운 마음 그리고 다른 후보를 찍었는데 그거 너무 후회된다. 당신들 이 정도일 줄 알았으면 찍어주는 건데 하면서 막 이렇게 미안해 하시는 게 더 감사하죠. 그래서 신이 난 거가 느껴져요. 네, 바른정당에서는. 더 열심히 할게요. 자, 그러면은 몇 가지 오늘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제 4대강 이야기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노무현 추도식에 참석했던 뭐 이야기 잠깐 또 하고, 2주차예요, 2주차. 네. 참 2주인데 네. 오래된 것 같아요. 한 2년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네. 2주차 평가도 한번 개인적인 관점에서 네. 개인적으로 이런 게 인상적이었다거나 지난 시간에 1주차 됐을 때 네. 그렇게 하셨잖아요. 겁날 정도로 잘하고 있다고. 근데 뭐 그때는 일주일이니까 2주면 좀 흥분도 좀 가라앉고 네?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주차에 개인적으로 보기에 가장 잘했던 것들. 전 또 여성이라서 특히 네. 그런지 과거 정부들은 보면은 여성 인사 배려한다 이런 굉장히 배려라는 말도 참 듣기에 거슬렸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주는 자리라는 거는
정해져 있었죠. 예. 여성부하고 예, 여성부. 사실 박근혜 여가부, 정부는 여성부 말고는 준 적이 없습니다. 딱 여가부는, 하나 예. 환경부 장관을 주셨지만 굉장히 말 많고 탈 많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여성들 진로에 걸림돌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는 오히려. 그런 게 하나 있었고 그거 말고는 뭐 힘 있는 자리를 주지 않았죠. 한마디로 예. 말해서. 예.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보면은 청와대 수석 중에서 인사수석을 줬어요. 아, 이 막강한 자리입니다. 인사수석이라는 거는 이제 인사를 지면 다 지는 거잖아요. 인사가 막강한 많다고. 자리입니다. 가장 힘 있는 자리를 줬고 조용히 눈에 띄지 않지만 실제로 공직사회에서는 막강한 자리죠. 거기 다 줄 서죠. 네, 인사수석. 상당히 굉장히 놀랬어요. 그다음에 또 보면은 조현옥 인사수석. 예, 기억하셔야 외무장관- 됩니다. 예. 외무장관 자리를 줬잖아요. 예, 힘 있는 자리죠. 외무장관. 아니, 지금 외무장관 여성 처음 나왔는데 굉장히 힘 있는 자리를 줬고, 이제 물론 보훈처장도 사실 네. 그쪽에서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저는 기대를 갖게 해요. 그래서 야, 숫자만 정말- 채운 게 아니라. 예, 정말 이 정부에서는 여성들이 상당히 길을 펴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장이 펼쳐지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가 생기고. 저도 인사수석에 이렇게 맨 처음 발표한 인사인데 인사수석 여성이 가는 걸 보고 인사수석 여성이 있던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니까 없었어요. 처음이에요. 네, 없었어요. 이건 크게 주목받지 않고 있는데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성이라서 조금 여성 자랑을 하면 연고주의,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자보다 훨씬 더. 훨씬 네. 더 좀 그런 여성들이 보면 조금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있기도 하지만 좋게 보면은 그게 이제 연고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인사를 그런 거에서부터 무관하게 굉장히 사람의 능력과 자질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통령께서 혹시 좀 물론 발표도 그렇게 했죠. 여성 수석을 쓴 거는 그런 것을 감안한 거다 한 거니까 굉장히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저도 뭐 또 인사가 굉장히 힘든 임명이었다고 봐요. 네. 통상적으로 하기 힘든. 예. 물론 능력이 있으니까 됐겠죠.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이 근데 여성이어서 안 된다고 할 자리였을 수도 있는데 네.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 제가 그리고 이거 송현옥 수석을 네. 정치하기 전에 잠깐 알았었어요. 근데 정치하고 나선 본 적이 없는 조현옥 분인데, 수석을요? 예. 조현옥 수석, 예. 예. 이분을 정치하기 전에 잠깐 알았고 정치하고 나선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네. 근데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진영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네. 저는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이고, 근데 굉장히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여성의 인재 발굴 이런데 헌신적인 분이에요. 그렇군요. 언제 인터뷰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근데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어쨌든 첫 번째로는 여성 의원으로서 여성 인재를 쓰는 것이 그냥 요식이 아니라 숫자 채우기가 아니라 진짜 힘 있는 자리를 주는구나. 네. 이게 다가왔다. 예. 네, 그건 아직 특별히 이 대목을 지목했던 정치인이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으네요. 네. 그럼 본인이 처음으로 들어온 것으로 네. 해주시고 두 번째로 인상적이었던 건 어떤 거예요, 같습니다. 저는 어제 봉하마을이 좋았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추도사가 참 이렇게 구절구절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기도 하지만 특별히 그 좀 거의 마지막 부분에 네. 현역 대통령으로서는 오늘이 마지막이 네, 안 오는 오겠다. 날이다. 네. 끝내고 나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다시 찾아뵙겠다. 이 얘기는 이제 현역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앞으로 안 오겠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추도식은 안 그래서 오겠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근데 제 해석은 뭐 문 대통령의 진짜 의중이 뭔지는 뭐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진보 보수 진영을 아우르는 어떻게 보면 뛰어넘는 5천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하고 저는 그런 굉장히 의미겠죠. 좋게 들었어요. 예. 그 말씀을. 그래서 꼭 성공한 대통령으로 되돌아오겠다. 뭐 이런 다짐인 거죠. 네. 네. 그전엔 내가 여기 안 와. 네. 네. 굉장히 비장한 다짐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런 얘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100% 대한민국이 공약이었거든요. 맞아요. 모두의 근데 대통령. 100%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는 걸 권했을 때 본인이 그 좋은 말이다라고 하고 택하긴 택하셨는데 사실 100% 대한민국이 되도록 굉장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좀 그런 모습을 못 봤어요. 굉장히 신방만의 아쉬웠는데. 대통령이 예, 아쉬웠는데 진짜 이제 정말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는 진보 진영의 후보일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되시고 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 진보 진영의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 저는 정말 진보 보수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셨으면 진짜 좋겠어요.
그게 두 번째로 인상적이셨고 2주차 네. 이제 총합에서 베스트 3. 네. 세 번째 정도 얘기하셔야 이게. 예, 그런가요? 한 6개 얘기하셔도 되는데요. 3개만 얘기하죠 그냥. 소통하고 하여튼 시민들, 국민들 누구나 지금 소통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연차를 쓰고 내려가시면서 연차를 쓰고 대통령 연차 있는 거 처음 알았다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아, 나 그것도 굉장히 신선하게 보였어요. 네. 굳이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연차는 써야 된다.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의식적으로 일부러라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냥 내려가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누구도. 근데 이제 사실 연차를 연차를 쓰고 갔다. 그리고 연차를 쓰고 내려가면 그냥 조용히 쉬면 될 텐데 그것도 아니면서 실제 공식적인 일정은 수행한 거거든요. 사실상 시민들도 그렇죠. 만나고 소통하고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다 한 것 같은데 연차라는 걸 쓰고 또 내려가고 소통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탈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좋아 보였어요. 그게 그리고 그냥 그 5.18에서 네. 그 아버지가 네. 자기가 출산하는 거 보러 오시다가 네, 태어나는 거 보러 오시다가 네, 유가족이. 사망한 유족이 있었잖아요. 그분을 이렇게 한 20m 쫓아갔다고 뭐 뉴스에는 그렇게 돼 있던데 쫓아가서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 화면도 보셨어요 한번? 저희는 화면은 잘 못 보고 맨날 저기 핸드폰 기사로만. 뉴스로 보기 때문에 네. 하여튼 그런 전반적인 게 이제 사람들이 대통령을 멀리 느끼지 않고 가깝게 느끼게 하는 요소인 것 같고 그게 이제 어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드러나가서 드러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 2주 정도 겪어보시니까 걱정 안 되십니까? 되죠. 그렇게 너무 잘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런 생각은 해요. 진보냐 보수냐 그걸 너무 따지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대통령이 되면 되고 꼭 뭐 진보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진보 진영도 버리고 보수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보수 진영도 버리는 그런 나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당이 하나만 있어야 되죠. 여하간 전반적으로 2주차는 하여튼 1주차 마찬가지로 좋게 평가하시는 네. 거고, 네, 종합적으로. 자 그러면 좀 까칠한 이야기들을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4대강 있잖아요. 4대강. 네. 4대강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2007년이요. 그렇죠. 그때부터도 계속 비판적으로 사실 4대강이라기보다 처음 2007년에는 대운하였죠. 대운하였죠. 그땐 4대강이 아니고 네. 대운하였는데. 나중엔 변장 대운하라고 근데 그랬었죠. 그때 2007년에 이 대운하 안 된다라고 거의 매일 기자회견 했던 사람이 저였어요. 그러니까요. 네. 유승민, 이혜원이 맨날 기자회견 한다고 그 MB 대통령이 무지하게 불편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했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운하 감사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다 끝났는데. 그리고 뭐 감옥 보내자는 얘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발이 있어요. 실제. 근데 어제 저희 방송에 노회찬 의원이 나와가지고 그 4대강을 감사를 그렇게 제대로 못한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약점, 뭐 최순실이라든지 그 약점을 지고서 보험 성격으로 계속 지고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4대강을 제대로 조치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식의 본인 입장에서의 추정이죠. 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4대강 사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과 왜 박근혜 정부 시절에 4대강을 충분히 좀 더 강도 높게, 왜냐면 아무도 법적 처벌을 받은 적은 없거든요. 감사를 여러 번 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앞에 두 번이야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 거니까 제하고 나서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해서 총체적인 부실이고 또 기업들 담합도 있었다고 했지만 아주 솜방망이로 지나갔단 말이죠. 이 전반적인 4대강 이야기를 좀 해봐 주세요. 일단 이명박 정부 때
초기 이명박 정부의 두 번의 감사가 있었잖아요. 예. 한 번은 상당히 이제 초기였고 한 번은 거의 말기였는데 2012년이니까 마지막 해죠. 그렇죠. 근데 처음에 있었던 거는 뭐 아무 문제 없다로 결론 났으니까. 아무 의미 없는 감사고요. 그건 셀프 감사는 그건 예.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셀프 감사는 뭐 훌륭하다라고 결론 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건 뭐 논외로 하는 거고. 대통령 임기 초기인데요, 게다가. 예, 거기다가 이제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 거의 마지막 해에 났던 12년에 시작됐던 그 감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감사인데도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났어요. 그때 이제 박근혜 당선자 인수위 시절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는 박근혜의 힘이 더 셀 때였어요. 근데 시작은 5월에 됐기 때문에 예. 마지막 결론만 그때 났던 거지 감사의 모든 그 과정은 이명박 대통령님이 계실 때 거의 모든 게 다 진행이 됐고 마지막 껍데기만 씌울 때가 이제 인수위 시절이었던 거죠. 예. 근데도 그때 여러 가지 보면 총체적 부실이라고 했죠. 네, 총체적 부실이고 이게 수질도 악화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온갖 여러 가지 문제를 굉장히 총망라해서 짚어놨어요. 예. 근데 그 감사가 나왔는데도 전혀 다른 대책이 없었잖아요. 그게 5년 전입니다, 벌써. 네. 수질 나빠진다고 한 게 이미. 예.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고 2013년에 있었던 감사는 다른 시각에서 보는 감사였어요. 담합이 있었냐 없었냐. 네. 그다음에 이 비용이 적절했냐 안 했냐. 이게 이제 4대강을 염두에 두고 한 거라 비용이 너무 부풀려졌고 쓸데없는 그렇죠. 국민 세금을 많이 낭비했고 이거 담합을 방조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총체적 담합이- 부실에 담합까지 있었다. 담합이 있었다 정도가 아니라 담합을 정부가 방조했다라는 게 감사의 결과였어요. 예. 그러면 담합은 이거는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굉장히 세게 처벌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처벌이 별로 없었고 그다음에 공무원은 한 명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방조했다라고 하면은 방조한 공무원도 처벌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벌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인하고 뭐 나쁘게까지 얘기하면 공범이라고까지 의심을 받아도 별로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 거예요. 예. 근데 왜 그렇게 왜 갔느냐에 그랬을까? 대해서는 예. 이제 노회찬 의원님은 예. 그런 이유가 있었다. 최순실이든 뭐든 여러 가지 이제 잡힌 게 있었다라고 이전 정부가 앞으로 다음 정부에 대한 약점을 쥐고 있었던 게 아니냐. 뭐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예. 옛날부터 그런 얘기는 이제 많이 떠돌아다니는 소문으로 있었어요. 뭐 예. 괴담 수준으로. 그렇죠. 제가 뭐 본 건 아니니까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무슨 괴담을 들으셨나요? 제가 못 오. 들은 괴담을 들으신 것 같아가지고. 2007년 이후에 예. 2010년쯤이었나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박근혜 당시 의원과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단독 회동이 있었어요. 그랬죠. 예. 예. 거기에서 이제 후계에 대한 미략이 있지 않았느냐. 아, 그런 얘기 나왔었죠, 언론에서도. 그러면서 그때 여러 가지 두 분 간에 음. 서로 주고받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냐. 바터가. 아, 뭐 이런 예.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죠. 내가 당신이 대통령인 차기가 되더라도 이런 거는 보여주고 그럼 나는 이런 거를 봐주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통상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뭐 보지 않은 걸 말할 수는 없지만 예. 통상 정치인 간에 그런 이제 만약에 뭐 미략이 있다면 예. 하는 거는 나는 당신을 밀어주고 당신은 나를 보장해주고 주로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보통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들이 있었고. 추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동안 그런 이야기가 돌아다녔었죠. 네, 예. 많았죠. 왜냐하면은 두 분이 만나고 나서 딱히 무슨 대단한 무슨 이야기가 왔는지 보도된 적도 없고. 그때. 근데 그래서 보면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소위 사자방이라는 거, 예. 4대강, 자원외교, 그다음에 예. 방산비리 이게 수사는 했지만 뭐 하나 처벌받은 게 제대로 없잖아요. 맞습니다. 거기 자원외교도 보세요. 수백억을 국민 세금을 날린 거잖아요. 수조요, 수조. 네. 근데 예. 누가 처벌을 받았어요? 없어요. 무죄 났잖아요. 기억나는 게 없어요, 예. 사실은. 뭐 다이아몬드 광산 막 어떻게 하다가 조용히 사라지고. 근데 그 뭐 무슨 공사, 무슨 공사 사장님들 1심에서 다 무죄 났어요. 맞습니다. 1심에서부터 무죄가 나면 끝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건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절차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이제 네. 한번 수사한 거는 뚜껑 덮어버렸으면 다시 그러니까요. 뚜껑 안 연다. 근데 지금 일사부재리. 이제 네. 모 당에서 얘기하는 것도 이미 다 조사하고 아무 문제 없는 걸로 끝났는데 다시 여는 거는 정치보복이다 이러잖아요. 거꾸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권력을 한번 쥐었다가 권력을 이제 그 임기가 끝난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이. 그러니까 차라리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정부가 있을 때 이 사건을 다루어서 아주 가볍게 처리하고 넘어가서 일사부조리 혹은 이미 끝난 사건이라고 만들어 두는 게 추후에 다른 정권이 들었을 때 이 이야기가 다시 안 나오게 하는 안전장치가 된다. 이런 반상을 가지고 막 사자방을 오히려 초반에 막 만들어내고 감사도 하고 그랬던 게 아닌가. 그런 비슷한 게요. 네. 이제 제가 이제 특정 기관을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세무 담당하는 기관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왜요? 제가 이제 기재부에 오래 있다 보니까 예. 그 기관이 피감 기관이잖아요. 예. 뭔가 누구를 봐주고 싶으면 예. 한번 조사를 했다가 조사가 종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조사를 불가능하게 딱 규정을 만들어 놓고 어허.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을 봐주고 싶어요. 예. 그럼 A라는 기업을 그냥 세무조사를 합니다. 예. 해가지고 별 혐의 없네 하고 딱 종결을 혹은 해요. 아주 약한 것들까지 예. 잡아내고. 혐의 없네 하고 이제 종결을 해버리면 그걸 다시 재조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규정이 있어서 예. 제가 그 규정을 고치긴 했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해요. 본인 잘한 과거에는 거니까. 아주 수십 년 동안 그런 관행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걸 많이 활용했죠. 그래서 저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사자방이 한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실제. 박근혜 정부 초기에. 그리고 사대강도 역시 잡는구나. 이런 기대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걸 쑥 다루는 척 하다가 쑥 사라졌어요. 어느 누구 하나 처벌받지 않고 기업들도 아주 약한 정도의 벌금. 방산비리만 하더라도 번개 사업이라고 한때 유명했던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됐다고 이게 막 비리가 있네 없네 시끄럽던 거 쑥 들어가고 아무 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떠들썩할 이제 박근혜 정부 초기에 이건 떠들썩한 사건들을 제대로 짚는구나 했던 게 정권 초기였어요. 박근혜 정부에. 그런데 그게 다 끝나고 덮어졌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에 대해서 정책 감사를 하자고 해도 이게 정치적 보복이다. 다 끝난 사건을 왜 감사 3번이나 했는데. 감사를 3번 했지만 문제 있다고 결론 난 감사였는데 그게 문제 없다고 결론 난 감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마치 국민들이 들으면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걸로 결론 난 감사를 오해하시겠어요. 그게 이제 가짜뉴스가 되게 제일 좋은 네. 소재죠. 네. 정치적 논지도 있지 않습니까? 근거도 3번 했다. 재판도 받았다. 뭘 또 하느냐. 이건 보복이다. 이렇게 몰고 갈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거는 다시 재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처벌을 해야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그게 진보에 속한 사람이든 보수에 속한 사람이든 그것 따져서 예를 들면 상대 진영이라서 건드리질 못하고 다 덮어주고 넘어가면 언제 대한민국의 정의는 세우며 이런 일을 근절을 하겠습니까? 자꾸 봐주고 덮어주다 보니까 이게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거 아니에요? 바른정당은 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4대강 같은 경우에 엄격하게 재조사해야 된다고. 저희는 4대강이든 뭐든 진보 진영의 잘못이든 보수 진영의 잘못이든 그거하고 무관하게 누구의 잘못이든 잘못은 찾아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만들자. 이게 저희들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른정당에도 소위 친이계라고 분류할 수 있는 분들 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때 당시 특임 장관을 해서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속상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도부가 없다 보니까 혼자 지도부셔가지고 예. 자꾸 발언하는 게 바른정당의 공식 입장처럼 나가가지고 예. 그래서 빨리 지도부를 뽑아야. 주 그분이시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막 속상해하고 있어요. 짧게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네. 당대표 누구누구 나갔습니까? 뭐 몇 분이 나온다고. 젊은 분들이더라고요. 네네. 대부분 뭐 의원님 나가십니까? 저 고민해 보겠다고 제가 주변에 자꾸 압박하시는 분들한테 답을 하고 있어요. 고민하시는군요. 네. 당대표 그럼 되시면 여기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야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먼저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죠 뭐. 되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구나. 그럼 떨어지길 기대하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김무성 대표 네. 이번 바른정당 내에서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가장 정치적 타격을 입은 분이 김무성 전 대표 아니냐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바른정당 분들 몇 분하고 얘기해봤더니 다들 비슷하게 동의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갑자기 인터넷상에 검색어로 노룩패스라고 가방. 예, 입국하면서 이 뭡니까 저 가방을 네. 그 캐리어를 수행원에게 예, 보지도 않고 던졌다고. 예, 굉장한 패스 감각이라고. 그 실검 1위 했다고 제가 듣긴 했습니다. 컬링인가요? 미스터 컬링?
유승민 대표 꼭 저희 방송에 한번 모셔주십시오. 예,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김어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국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국적이고, 이런 거는 이제 저 같은 근본이 없는 뜬금없는 고백을 이렇게. 잡놈 이런 사람 좀 돼야지 이렇게 막 던지면서 사는 거군요. 뭐 어때? 이러면서 웃기는 게 좋은 거잖아 라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같은 과인 것 같아서 반갑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묘한 지점에 닮았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 자리와 상관없이 자기 유머를 막 던져가지고 대통령 시절에 그까지 공격 많이 받았었죠. 예. 노무현 씨가 뭐 절대 정치를 하지 않을 것 같지만 해도 걸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혼자 정치를 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저 혼자 그런 생각했다는 거죠. 혼자서 하여튼 즐거웠습니다. 이런 거죠. 친노와 탈모의 만남? 다음 뉴스 추천해 주십시오. 예, 다시 난다고 합니다. 본인 말로는요. 두고 봐야 알죠. 네. 네, 어제 대비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 들어섰습니다. 수의 대신에 남색 정장에 검은색 구두를 신었고요. 가슴 왼편에는 수번 503번이 적힌 동그란 플라스틱 배지를 달았습니다. 수번 위에는 나대 불츠라고 쓰여 있었는데 나는 이번 사건 공범들을 표시하는 말이고 대는 대기업 뇌물, 불은 블랙리스트, 치는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등 이번 사건과 관련돼 있는 글자들을 압축한 뜻이라고 합니다. 혐의를 정한 거군요. 네. 이게 어디다 한번 얘기했지만 참 대단한 의원이자 의원이라고. 만약에 그러니까 같은 날 오후에 뭐 추도식과 최초의 공판 전직 대통령 또 그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바로 취임한 대통령 이렇게 엇갈리는 거는 영화를 이렇게 같은 날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만들면 우연의 남발이라고 욕먹어요. 영화를 이렇게 만들면.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더 쉽지 않은 일인데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수갑을 드러낸 장면이었어요. 네, 출석할 때 그렇게 네, 원래 했죠. 마음이 잘 안 드러나는 표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수갑을 통해 마음을 드러내는구나. 왜냐면은 이거 가리게 해주거든요. 예, 통상 이제까지 가리고 나왔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네. 사건 관련자들은요. 호송관들이 이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과거에는 무조건 다 드러내야 돼. 이렇게 변함없이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해주셔서 뭐라고 감사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선 때 했던 약속, 오늘 이 추도식에 대통령으로 참석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당신이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임기 동안 대통령님을 가슴에만 간직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현직 대통령으로 추도식 참석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네, 그렇죠. 앞으로 4년 동안은 참석을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 성공하고 다시 오겠다고. 거의 합니다. 5년입니다. 며칠 안 지났기 때문에. 아, 예. 4년이 아니고 아직. 죄송합니다. 제 손까지야. 예, 예. 이것보다 비장한 방식으로 다짐이 있을 수 있나. 예. 대통령으로는 이제 안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예. 그렇죠. 이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사람들 많았고요. 근데 더 큰 화제는 대통령의 뭐 추도식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하고 감정적으로 이제 울컥한다는 분도 많았지만 제가 보기에 어제 하이라이트는 노건호 씨였습니다. 네, 헤어스타일이 화제였습니다. 예. 유가족 대표에서 감사 인사말 전하려고 단상에 올랐는데 새로운 헤어스타일 보였습니다.
헤어스타일은 아니죠. 헤어가 있어야 스타일이 나오는 거죠. 그것도 스타일의 일종이라고 볼 수 헤어 있죠. 없는 스타일인데. 일부러 했다고 합니다. 예. 탈모 때문에 그랬다고. 예. 네, 정치적인 의사표시나 사회 불만이 있는 건 아니고 최근에 좀 심하게 탈모 현상이 일어나서 그렇게 스타일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대선 기간에 이제 아버지 이름이 계속 등장하고 그리고 모욕적인 방식으로 이용당하고 거기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죠. 거기다 단 한마디도 반박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원형 탈모가 있어서 아예 밀었다고. 여기 이제 이 이야기를 근데 이 공식선상에서 했어요. 직접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일을 제가 근데 요즘은 다 가리게 해줘요. 물어도 보고 가리겠냐고. 굳이 안 가리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른 김기춘, 조윤선 이런 분들은 다 가리고 나왔잖아요. 여러 가지 네, 방식으로.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수건을 감든 뭐 이렇게 가리는 게 용도 있다고 해요. 조윤선 전 장관은 제 기억으로 옷으로 이렇게 옷으로, 예. 갈았던 코트 거. 같은 자켓으로요. 그렇게 해줘요.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 그걸 굳이 안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모든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잖아요. 하나부터 끝까지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니까 본인 의식 속에서 나는 죄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부당하게 핍박받고 있다. 자, 이 수갑을 봐라.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고 그걸 수갑을 통해 드러낸 것 같아요. 예. 봐라, 내가 이렇게 수갑까지 찼다. 넌 죄 없는데. 그런 마음인가 아닌가, 여전히. 수갑을 통해서, 수갑을 일부러 드러냈네. 네, 선택한 거죠. 그 네. 모습을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거든요. 자. 최순실 씨는 바로 옆에 앉아있었고, 법정에서. 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순실 씨가 자기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40년 동안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나오게 한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에서는 모든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또 한 사람의 인상적인 분이 유영하 변호사였어요.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인이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말들을 했습니다. 아직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제 혐의들을 어떻게 대처나가고 논지를 어떻게 세웠는지를 볼 수 있는 말들을 여러 가지 했잖아요. 저는 유영하 변호사 조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도움이 정말 되는 건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게 오랜 기간 훌륭한 변호사의 조력을 제가 오래 받아봤지 않습니까? 훌륭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오랜 기간 받아본 사람으로서 이 유영하 변호사의 조력에 대해서 이 워딩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게 예를 들어서요. 미르 K 재단을 플레이그라운드와 WK 용역 수수 때문에 만들었다. 네. 거기서 글로 돈을 빼내려고 만들었다. 라는 인식이 있고 혐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주장이에요. 여기서부터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돈을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모두 소진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괴 비행체가 군사분계선을 넘나들었다고 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북한 소식은 모두 부정적인 뉴스였습니다. 세계 유일 분단 국가가 통일되어야 한다는 생각 그 자체가 과거보다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제 각자 체제 유지하며 이 상태를 그냥 유지해야 한다 하는 말들도 많이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파리, 북경, 서울 물리적으로 다 같은 땅 위에 있죠. 서울에서 파리까지 운전해 가는 게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서는 그 땅은 끊어져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땅이 끊어진 덕분에 우리 머릿속에서 세계는 우리와 떨어져 있고 세계는 저 멀리 바깥에 있죠. 그렇게 나와 세계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리적 조건은 정신을 한계 짓습니다. 태평양 섬 원주민들이 처음 보는 백인을 신으로밖에 여길 수 없었던 건 그들의 평균 지능이 다른 지역보다 더 떨어져서가 아니죠.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평양, 북경, 모스크바 지나 파리까지 그 상상의 단절이 없어져야 한다. 중고생들이 여름방학이면 이 대륙의 땅끝까지 횡단하는 꿈을 꿀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물리적으로 세계와 연결되는 것이 우리의 변방의식을 덜치고
세계인으로 보편의식을 갖는 출발점일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통일이 가져다 줄 가장 큰 보상이라고 믿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런 상상까지 품어주길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추도사를 통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을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노무현 정부를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추도식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상적이었다고 하는 대목 저희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8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겪으면서 참, 전국의 탈모인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동변상련의 정을 전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미 다시 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탈모인들에게 이제 위로를 일단 보내고 나도 동병상련을 겪었다. 연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하지만 난 다시 난다. 네. 메롱이죠, 메롱. 위로와 메롱. 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역대 최대 인원이 모였고 엄청 많이 모였더라고요, 실제로. 아버지 친구가 약속한 대로 대통령이 돼서 처음 참석하고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참석한다고 하는 대단히 비장한 자리예요, 사실. 네, 현직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 전국 네. 생중계 되고 있고. 여기서 탈모 유머를 던진 겁니다. 저는 이게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이국적이다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의미냐면 영미권에서는 원래 장례식에서 혹은 추도식에서 굉장히 재밌는 유머를 던지고 그게 오히려 고인에 대한 애정 이런 걸 받아들여지는 문화가 있죠. 우리는 없어요, 그런 게. 우리는 추도식은 엄숙하고 경건하고 단정해야지 이렇게 자기 머리 가지고 유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애초. 만약에 노건호 씨가 아닌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평생 먹으려고 하루에 다 먹었단 봐야죠. 배부르게 먹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리고 다시는 그런 자리에 못 올라간다고 봐야죠. 근데 어쨌든 말머리를 그런 자리에서 탈모 이야기로 하겠다는 자체가 너무 흔치 않아서 이국적이다. 다른 나라가 별로 안 떠올라갔어요. 네, 여유도 좀 생긴 것 같고요. 과거 때를 비교해 보면요. 과거 이 발언이 한번 화제가 됐던 건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왔을 때 그 NLL 가지고 근데 이걸 또 비꼬 와서 반어적으로 대인의 풍모라고. 네, 진정 대인배 풍모하고 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네, 굉장히 이제 기본적으로 풍자적 화법을 구사할 줄 아는 그렇게 표현했었어요. 근데 여하간 이제 이런 자리에서 탈모 유머를 썼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는 뭐 누구한테 덕볼 생각도 없고 눈치 볼 생각도 없고 그런 배짱이나 감각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이럴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고려할 게 많잖아요. 눈치 볼 것도 많고 지킬 것도 너무 많고 이러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그래서 이런 장면이 잘 안 나오는 거라서